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이제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의 중요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발제하신 장재열 대표님께서 사실은 저희가 좀 문제의식을 비슷하게 하는 게 많으세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장재열 대표님의 입장에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입장에서 저도 설명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카테고리를 크게 두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청년 자살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볼 문제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서울시 청년들 자살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정책들 중에 일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청년 자살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것은 각자의 그 배경이나 문제의식에 따라 굉장히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청년 자살을 근본적으로 좀 이 사회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이 처해 있는 노동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해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제가 지금 만든 자료는 사실 2015년도의 기준 자료거든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가 겹치면서 훨씬 더 지표들이 악화되었을 거예요. 2015년 당시에 졸업 후 청년들 첫 취업까지 10개월 정도 소요된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또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인구보다 그렇지 못한 인구가 더 많다는 결과도 있었고, 경제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 것은 모두가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청년 니트 비율이 OECD 평균을 상회한다는 그런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연히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과업인 자립과 독립을 실행해야 될 시기에 청년들이 자립을 또 하지 못하고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굉장히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애 주기별 대출이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학자금 대출로 그 첫 이제 20대를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죠. 그래서 학자금 대출로 시작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갚으려면은 그 이전에 또 노동시장 불안정이 해소가 돼야 되잖아요. 노동시장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학자금 대출을 계속 안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한 번 대출이란 게 시작되면 이후에 경제생활이 계속 좀 불안하거나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게 이후에 경제활동으로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또 1인 가구가 지금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서울에서는 이제 대표적인 가구 인원이 1인 가구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 그것은 이곳 부천, 경기 지역도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1인 가구 급증하면서 실제로 1인 가구일수록 또 혼자서 주거 부담을 가져야 되니까 그에 따른 부담, 빈곤이 심화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중첩되면서 미래에 대해서 어떤 희망과 신뢰를 가질 수 없는 굉장히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청년들이 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또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청년 패자부활 지수, 나는 한번 실패해도 일어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을 패자부활 지수라고 하는데 100점 중에 28.8 정도밖에 나오지 않고요. 굉장히 낮은 거죠.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 우리 사회는 공정하다라고 보는 공정성 지수도 100점 만점에 20.6점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났고요. 자존감과 협동 지수 역시 19.9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년들 10% 정도고요. 원인은 경제적, 직장, 외로움 문제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모든 그 지표는 전부 다 2015년 기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코로나가 지금 우리 사회를 덮친 현재는 모든 지표가 더 나쁠 것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 문화적 그 특성을 보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굉장히 경쟁적인 사회죠. 교육제도 자체가 그런 경쟁을 부추기고 있고, 또 모든 성공과 실패를 사회의 문제야,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너의 성공과 실패는 너에게 달렸어. 너가 실패한 것은 너가 잘못한 거고, 그러므로 너는 나고자 혹은 루저야. 이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 또한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었고, 그것을 이제 종합적인 문제로 보고 정책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이 서울시 청년 정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이름으로 5개년 청년
정책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2020 서울형 청년 보장이라는 것은 2015년 당시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5년 동안,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동안 서울시는 청년들을 위해 이런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선언이자 정책의 어떤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정책의 굉장히 주요한 특징은 정책의 주요한 결정자 중에 청년들, 청년 당사자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문제의식으로 청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안들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정책으로 실현한 결과물이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고 하는 서울시 청년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잠시 그 통계치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앞서도 굉장히 많은 통계들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살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통계들보다 저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작년에 수행했던 연구의 결과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연구 제목은 고립청년 발굴과 지원을 위한 미취업 청년 고립 실태 분석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대상 모두 서울시 미취업 청년이었습니다. 고립 실태, 그러니까 청년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고요. 그 결과로 많이 고립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청년들에게는 직접 접근을 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떤 경향성 같은 것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좀 발견했어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사회적 자본을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오늘은 주로 어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인간관계 이런 지표들을 위주로 가져왔고요. 그 이유는 저희의 이제 발제 제목부터가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과 사회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회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 결국은 어떤 사람으로 연결되어야 된다는 말일 텐데, 그러면은 그 사람과의 연결 감이 지금 얼마나 강한지, 사람 간의 연결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고 그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전체 조사 인원이 19,000명에서 한 2만 명 정도 됐어요. 굉장히 큰 데이터죠. 19,000에서 2만 명 정도의 서울시 거주 20세부터 3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자, 보시면 그 전체 2만여 명 청년 중에 자살 위기군이 1,457명이 나왔어요. 2만 명 중에 1,457명이면 한 7%에서 8%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살 비위기군이 나머지 한 9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살 비위기군은 다시 몇 가지 그 군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정서와 진로가 모두 취약한 사람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진로 영역의 건강성과 정서 영역의 건강성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래서 정서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진로가 건강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것을 조합하면 총 4개의 그룹이 나옵니다. 정서와 진로가 동시에 취약한 그룹이 있고요. 정서만 취약한 그룹이 있고요. 진로만 취약한 그룹이 있고요. 정서와 진로가 모두 건강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비위기군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4가지 그룹으로 나뉘고, 자살 위기군 같은 경우는 정서 진로 취약 이런 것과 무관하게 자살 위기 자체가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구분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전제로 이 화면의 왼쪽 부분을 보시면요. 자살 위기군이 제일 왼쪽이고요. 가장 건강한 사람이 가장 오른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건강의 정도로 이렇게 5개의 그룹이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더 건강하다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위기군 청년들 보시면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몸이 아플 때 내가 연락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지인이 몇 명이나 되냐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거든요. 전체 평균이 2.31명으로 나타났고요.
반면 정서와 진로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3.15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쭉 따라가시면 되거든요. 파란색 막대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좀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확실히 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가족, 친구, 지인이 많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거를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건지,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많은 건지, 이 사회과학 조사에서 인과관계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상관관계는 있더라, 경향성이 이렇더라 라는 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주황색 막대를 보시면요. 자살기구는 갑자기 돈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주변에 1.64명 정도가 있는데 가장 건강한 정서진로 건강구는 2.64명 정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너무 낙심하고 우울해서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 자살기구는 1명 있고요. 그런 상대가 진로 정서 건강한 사람들은 2.35명이 있습니다. 거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죠. 방금까지가 사회적 자본의 수,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주변 사람의 수였고요. 외로울 때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나요? 이런 질문도 해봤어요. 그랬을 때 그룹은 아까 동일합니다. 자살위기군이 가장 왼쪽에 있고 정서와 진로가 모두 건강한 가장 건강한 그룹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데 보시면 자살위기군과 정서진로가 모두 취약한 사람들은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게 월등히 많아요. 48.4%, 47.4%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고요. 정서와 진로가 모두 건강한 사람들은 혼자 보내는 사람이 20% 수준밖에 안 되죠. 네, 그런 차이를 좀 볼 수 있었고 이 회색이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경우거든요. 근데 회색도 차이가 많이 나요. 자살유기는 친구와 시간을 보낸다는 분들이 이 회색 막대에 29.5%인데 진로와 정서가 모두 건강한 사람은 친구와 보내는 비율이 54.4%,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신 대로 뭐 친구의 유무와도 친구 수와도 좀 연관이 있는 결과일 것 같고요. 마지막 반려동물이 있는데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반려동물은 또 자살리기군이 좀 비율이 높습니다. 반려동물과 외로울 때 시간을 보내는 자살리기군 청년이 10%가 넘고요. 반면에 정서와 진로가 건강한 사람들은 3.6%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어느 정도 만족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역시나 자살기군이 가장 낮습니다. 자살기군 청년들이 가족과의 관계에 만족한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에 매우 불만족한다부터 매우 만족한다까지 5점 척도로 봤을 때 만족도가 2.31 정도로 나타났고요. 정서와 진로가 모두 건강한 그룹은 가족과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3.9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점수 차이로 보면 거의 1.6 수준이고 굉장히 많은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점이 만족이고 5점이 매우 만족인데 정서진로 건강군이 지금 거의 4점에 가깝다는 거는 어쨌든 만족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자살위기군은 2.31이면은 보통보다 낮은 거예요. 불만족 쪽에 좀 치우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낮고, 그다음에 제 오른쪽 그 회색 보시면 뭐 지인에 대한 만족도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건강한 그룹과 또 자살위기군의 그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살위기군과 비위기군의 주요한 차이점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보았어요. 그랬을 때 가족과 전혀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자살 비위기군에서는 1.6% 정도가 되는데 자살위기군은 6.9%고요. 친구, 지인과 연락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살 비위기군이 3.4%, 자살 위기군이 10.8% 정도가 되고요.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가족 친척이 한 명도 없으면 이게 지금 좀 표가 잘못됐는데 이것은 그 두 번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 대 9.1%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또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외출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게 그 청년들의 진로와 정서 건강 상태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했던 연구이기 때문에 뭐 외출 빈도, 식사 빈도 이런 것도 다 확인했어요. 그랬을 때 지난 일주일 동안 몇 번 외출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자살 비위기군 1.8%, 자살위기군 5%로 나타났습니다. 심리정서적 사유로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다니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자살비위기군 12.3%가 다니고 있고 자살위기군은 40% 정도가 병원 다니고 있는 걸 나타났고요.
나는 나의 인간관계에 전반적으로 불만족해요.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룹이 자살 비위기고는 10%대인데 자살 위기고는 38%대.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38%라는 굉장히 많은 수치죠. 그래서 비위군과 위기군을 구분했을 때 이런 차이점이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면 서울시 청년정책은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라는 것이 많이 궁금하실 거고, 그것을 또 부천에서는 혹은 경기도에서는 또 어떻게 적용하고 있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많은 분들의 궁금증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정책을 알지는 못해서 오늘 준비한 서울시 청년정책을 위주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네, 서울시 청년정책이 굉장히 많은 사업과 어떤 지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정책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만 저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청년들이 어딘가에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장재열 대표님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떤 정책 참여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능동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청년들이어서 그 청년들이 모든 청년의 컨디션을 대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닐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다종다양한 청년들이 누구나 이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게이트웨이인 거겠죠. 그래서 정책에 일단 들어오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거기서 뭐 자살위기 청년이든 진로정서가 취약한 청년이든 이런 청년, 뭐 고립된 청년이든 이런 청년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사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입니다. 네, 청년과 정책을 연결하는 혹은 청년과 사회를 연결하는 게이트웨이 기능으로서의 서울시 청년정책은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이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고 지금도 막 모집을 마쳤습니다. 이제 서울시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을 아마 어제 오늘 정도에 마쳤는데요. 이것은 만 19에서 34세 서울시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50만 원씩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수당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당을 받는 기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뭐 다양한 마음 건강이라든지 진로 탐색 혹은 사회적 기술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오른쪽으로 가시면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오랑이라는 곳이 2020년부터 설치되어 현재 서울시 자치구 한 10개 정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그냥 지역 어디에든 있는 청년정책 전달체계인데요. 그냥 청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공간에 청년 지원 매니저가 상주하면서 그 청년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저희는 종합상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따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고민상담소 하이데어라고 하는 온라인 기반의 게시판 그 고민상담처가 있고요. 그 안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자살위기군, 그 비위기군 보여드린 그 이제 연구에 기반이 되었던 자가진단 도구에 참여해 볼 수가 있는 그런 창구입니다. 또한 또래 청년 상담사가 고민 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도 해서 게시판에 누구나 이제 고민을 남기면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고요. 마음있다 심리상담 서비스도 2020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만 19에서 39세 청년들이 1:1 심층 심리상담을 7회기 동안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현재 25개 자치구에 128명 상담사를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청년수당은 이제 돈과 함께, 현금과 함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청년수당이 정책 게이트웨이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정책을 소개해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아무리 서울이 큰 도시라도 이렇게
여러 명, 그러니까 10,000명, 20,000명의 청년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정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BTS 콘서트라든지 이런 게 아닌 이상 굉장히 많은 인원을 정책에서 한꺼번에 포괄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리고 그 청년들의 컨디션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청년수당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올해 20,000명 선정을 했고 작년에는 30,000명 선정해서 지원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0,000명, 20,000명의 청년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도에 청년수당이 시작됐을 때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청년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구나, 나도 이런 거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열심히 찾아보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6년도에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대체로 정보 접근성이 높은 능동적인 참여자들이 많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정책이 5년, 6년 동안 지속이 되고 정책의 규모가 계속 확대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컨디션의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다양한 컨디션의 청년들 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자살위기군이나 고립위기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었고 그 청년들에게 뭐 최선은 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의 힘 닿는 데까지의 노력으로 좀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심포지움에서도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 현금 지원이 정말 강력한 도구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청년이 정책에 들어올 때 예를 들어 진로 탐색 프로그램 한번 해보시겠어요? 뭐 심리상담 서비스 해보시겠어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청년들이 정책에 참여하려면 그만큼 시간과 여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그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다른 걸 참여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년수당도 현금을 드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받으시면 아르바이트를 하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르바이트 줄이시는 시간에 저희가 진행하는 뭐 진로 탐색이나 마음건강 프로그램 참여해서 자신을 돌보고 좀 다른 또래 청년들도 만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함께 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현금과 서비스를 함께 받으면서 좀 자신의 삶을 좀 모색하고 어떤 뭐 관계도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지금까지 몇만 명의 청년들이 가질 수 있었고요. 네.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5랑은 그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는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은평구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 공간은 사무공간밖에 없고 청년들이 좀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은 아닙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러 갔을 때 누군가가 이 청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권역별 서울청년센터 5랑이라는 곳들을 지금 설치했고요. 지금 총 9개가 개소된 상태로 나타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서초 지역까지 개소를 해서 총 1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5랑에서는 청년들을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종합상담 잠시 안내해 드렸는데요. 네, 보시면 그 상담 5랑 안내라고 지금 이게 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대면 상담도 합니다. 문자 상담하고요. 카카오톡 상담도 해요.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상담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또 어떤 종류의 상담을 받을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취업 상담, 뭐 생활 지원 상담, 주거에 대한 상담, 소모임에 대한 거, 마음 건강, 문화예술, 창업, 신체 건강 등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상담으로 이름을 저희가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라고 부르는데 청년정책이 전달이 되는 체계인 거죠. 말 그대로. 그 의미는 어떤 청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에게 해당이 되는 정책을 자기 힘으로 다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뭐 청년이든 중년이든 노년이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 5랑에 가면은 이 청년들이 이제 자기 썰을 푸는 거죠. 저는 지금 뭐 부모님과 함께 뭐 어느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독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보증금을 구하기가 어렵고 어느 지역에 어떤 집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주거 상담을
통해서 뭐 보증금을 좀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이라거나 혹은 조금 시가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공공주택에 대한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오랑에 있는 종합상담 매니저들이 드리는 거고요. 또 얘기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사람의 삶은 좀 다양하고 많은 맥락들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독립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요. 집 정보가 없어요. 부동산 정보 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부모님과 독립하려고 하는 그 이면에 사실은 부모님과의 불화로 인한 우울과 불안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종합상담 과정에서 그걸 발견해서 그러면 이제 부동산 정보는 이렇게 알아보실 수가 있고 마음 건강 상담도 뭐 이렇게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안내해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의 청년이 와서 1시간 정도의 상담을 했을 때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정책 정보를 몇 가지를 습득해서 갈 수 있는 구조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고민 상담소 하이데요. 네, 저기 있는 주소로 여러분 누구나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크게 고민 게시판과 진로 정서 자가 체크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 보내드린 통계표에 근간이 되는 진로 정서 자가 체크에는 97개 자신의 그 진로 영역과 정서 영역 건강성을 체크할 수 있는 97개 문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민 게시판은 실제로 좀 공감과 어떤 정보 제공 기반의 또래 상담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심리 상담이라기보다는 좀 심리 상담, 고민 상담의 성격이 좀 짙으면서 일상생활에 대한 상담 그리고 심리상담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그런 조금 스펙트럼 넓은 고민 게시판이라는 것이 운영되어 있고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누구나 고민 게시판에 글을 남기시고 또래 상담사의 답변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로정서 자가진단은 이게 직접 97개 문항을 체크를 하면 결과 페이지가 바로 보여요. 그래서 당신이 지금 어떠한 상태이실 수가 있으니 이러한 정책 정보들을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라고 정보를 이렇게 결과로 드리거든요. 그랬을 때 위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언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었어요. 현재 당신은 심리적으로 혼란스러운 위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혼자 견디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상담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방문하셔야며 이미 도움을 받고 있다면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서 자살위기 전화까지 같이 이제 안내를 드리죠. 물론 이 모든 청년들이 이걸 보고 바로 저 액션을 취하시는 건 아닐지라도 저희가 참고로 계속 알고 계실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있다 심리상담 서비스는 서울시 청년들이 7회기 상담을 받는 것이라고 아까 안내를 드렸고요.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이 심리상담 서비스에서도 자살위기군이 좀 발견이 돼요. 그러면 저희가 그 청년들은 그냥 기본 7회기 상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하기도 하고 또 실제 그 청년이 자살을 하고 싶다는 것은 아까 그 앞선 사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다양한 맥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근본적인 고민들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단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이 심리상담 서비스에 오면은 이제 7회기 동안 굉장히 내밀한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상담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이제 몇 개월 뒤 다시 생각해 보니까 다시 이 괴로움이 도지고 좀 이제 살기 싫다, 진짜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면 그런 청년들이 상담사에게 연결을 해서 이 상담사들이 저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좀 개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청년이 처한 현실을 좀 다양하게 듣는 것이 우선 되어야 되고요. 죽고 싶다는 마음엔 정말 다양한 맥락이 있을 거라서 그것들을 충분히 청취하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좀 확인해서 그거를 좀 연결해 드리는데 한 명의 청년이 자살위기로 발견됐을 때 투입되는 자원의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청년이 지금 뭐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게 어떤 주거 정보를 제공하거나 실제로 주거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혹은 돈이 없어서 지금 많이 어렵다고 하면은 그 청년에게 현금성 지원이 가능한 정책들을 알려드리고 거기에 직접 신청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자리가 없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공공정책에서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더 깊은, 더 장기적인 어떤 사례 관리를 원하시면은 그걸 할 수 있는 기관들을 찾아서 연결해드리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소개해드린 이 모든 정책들이 서울시 청년들의 자살을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있느냐, 혹은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느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런 위기에 있는, 혹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의 청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감시켜주고 정책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정책적 도움이 심리상담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삶을 둘러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 청년정책의 게이트웨이 기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서울청년포털 혹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이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시면은 전국에 있는 다양한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정책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저는 오늘 발제 여기서 마치고 더 이제 못다해 나눈 내용은 토론 시간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